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0.75%포인트.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28년 만에 결국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선택했습니다. 초고강도 긴축 카드를 꺼내든 건 불붙은 물가를 소화기로는 잡을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죠. 보폭은 당분간 유지될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금리를 3.4%로 봤습니다. 3월 전망보다 1.5%포인트나 급등한 수치입니다. 이런 험로에도 간밤 뉴욕 증시는 불확실성 해소라며 일단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강달러에 불 붙이는 장에서 우리 시장은 잘 버텨줄까요? 오늘 하루 함께 지켜보시죠. 6월 16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에 따라서 우리 재정통화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오늘 오전 7시에 만났습니다. 향후 금융시장 영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어떤 대안들 내놓을지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들 정리해드리고요. 오늘부터 시중은행에 새로 받게 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또 예금이 늘고 주식 투자가 줄어들면서 4월 통화량이 다시 늘었습니다. 어제 하이브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고민 많으셨죠. 어제 24% 사실상 폭락이었는데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또 둔촌주공 재건축,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업비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둔촌주공 사태 점검해 보고요. 앞으로 건설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서 조합의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비용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양한 경제 소식들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알아볼게요. 그리고 오늘 증시 참 중요한 날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고요. IT발전소에서는 IT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재택근무 확산, 그리고 다시 출근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싫어요, 이직할래요, 이런 분위기들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하고요. 예술발전소 열리는 날입니다. 미술관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곳들 참 많다고 하는데 간송미술관 등등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한 미술관들 사례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로 받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 기자님, 오늘이군요. 오늘 새벽 3시쯤에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국 0.75%포인트 올렸네요. 네, 맞습니다. 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이 초강수를 둔 겁니다. 이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건 1994년 11월 이후 27년 7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는데 그 이후에는 0.75%를 인상할 것이다. 또 예상을 뛰어넘는 1%포인트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결국은 0.75%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1.5에서 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75%이니까요. 사실상 같은 수위가 된 겁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고공행진하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2%포인트 올리며 이 제로금리 시대의 종언을 고했는데 지난달에는 22년 만에 최대 폭인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번에도 역시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파월 의장의 발언인데요. 기자회견에서 오늘 관점으로 볼 때 다음 회의에서도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또는 0.7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내비친 건데 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크다, 굉장하다 이런 표현할 때 보통 significant라는 얘기를 쓰는데 어제 그 발언이 나오더라고요. 해서 마음 먹었구나. 저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유럽 대책회의를 열었네요.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 내 유로존의 통합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이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예정에도 없던 이 통화정책회의를 긴급 소집을 했는데요. 유로존 국가들의 채권금리가 급등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ECB는 앞서서 0%였던 기준금리를 7월부터 0.25%포인트 인상하고 9월에도 재차 인상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유로존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좀 심각하니까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냐 이런 관심도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FOMC 결정에 따라서 대응책을 마련한다. 오늘 아침에 모였죠? 네, 맞습니다. 한은은 6월에 금통위를 열지 않기 때문에 7월 13일로 예정된 다음 금통위까지 미국과의 금리 동률 상황을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인 오전 7시죠. 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 당국 수장들이 만나서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시장 영향을 논의를 했는데요. 브리핑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75bp가 당초 시장 예상치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다소 안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5월에도 미국이 0.5%를 22년 만에 최대치였긴 하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서 약간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한 것 같고요. 하지만 긴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상존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이 세 가지 방안에서 적극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세 가지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이제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 그래서 또 더불어서 이제 원가 부담 절감 등 대응을 다각화해 나가겠다 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또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또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특히 채권 시장에서 과도하게 좀 반응을 할 경우에 한은 국고채 단순 매입 등 이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 적극 나서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질의응답도 이어졌는데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혹시 한은이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있냐 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은 다음 달 회의까지는 3, 4주 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6월 9일에 혹시 임시로 금통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월이요? 네, 네. 7월. 아직까지 고려한 바 없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금리도 금리지만 외환 채권 시장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오늘 시장 출발하는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 코스피는 1% 상승한 채 출발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2.5원 내린 1278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갈 때까지 갔다. 이제 더 나올 악재가 없다. 이런 안도감일까요? 참 시장 해석은 그때그때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간다. 대출금리 올라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이 코픽스가 0.14%포인트도 뛰었는데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코픽스는 4월보다 0.14%포인트 높은 1.98%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중은행들은 당장 오늘부터 이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를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이로써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또 오르게 됩니다. 코픽스가 올랐다는 것은 은행이 대출을 내주기 위한 재원 조달 비용이 비싸졌다는 의미인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주담대 금리도 높아지면서 하반기에는 연 6% 육박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BTS 얘기 좀 해볼게요. BTS가 단체 활동을 당분간 중단한다. 개인적으로는 앨범도 내고 각자 활동을 할 텐데 단체 활동 중단한다는 소식이 어제 CNN 속보로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 뭐 주요 뉴욕 타임스도 마찬가지고 외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브 주가가 많이 빠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단체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뭐 개인 활동을 좀 열심히 적극 나서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BTS의 앞으로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요. 하이브 주가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하루 새에 날아간 시가총액이 자그마치 2조 원이에요. 그만큼 하이브에는 악재로 좀 작용을 한 셈인데요. 그래서 시장 충격의 하이브에서는 긴급하게 이제 뭐 앞으로 개별 활동과 팀 활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하지만 시장이 반응을 좀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또 목표 주가도 좀 낮췄는데요. 또 BTS가 향후 입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 매출 감소 등도 고려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BTS 지금 입대 멤버들 순차적으로 입대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르세라핌 사태도 좀 한몫한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앞으로 지켜봐야겠다. 시계제로다. 둔촌주공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네,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시공사업단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합이 이번에는 이 NH농협은행을 비롯한 이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새로 짓는 이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면 거주하던 분들은 또 이주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단 대출을 받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돈을 빌려준 대주단에서 대출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통보를 한 거거든요. 현재 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사업 추진이 불확실해졌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대출을 받은 조합원들의 상환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만기가 2달 뒤인 오는 8월 24일이거든요. 근데 조합원이 가구당 최대 1억 원의 상환 부담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통 연대 보증을 선 시공단에서 금융권에 7천억 원을 먼저 갚은 다음에 시공단이 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이 되는데 만약에 이를 갚지 못하면 조합이 파산을 하게 되거든요. 앞서 이 성수동 트리마제 같은 경우 이런 비슷한 수순을 밟아서 사업 전체가 경매로 처분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 측은 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 대주단이 대출 만기까지 남아있는 만큼 서울시 중재 결과를 한번 보겠다 뭐 이런 입장도 있어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성수동 트리마제 사태 이게 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일이 시공비 때문에 계속 발생을 한다면 예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토부가 어떤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이런 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제 뭐 갈등 사례가 계속 나타나니까 애초에 뭐 싹을 좀 이런 갈등의 소지를 줄여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에 나선 건데 그래서 국토부에 따르면 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관련법인 도시정비법을 좀 개정을 해서 조합의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등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제공하겠다는 뭐 이런 내용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신설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건설사들 영업하는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둔촌주공은 저희가 뭐 거듭해서 보도를 해드립니다만 조합원들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이게 일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 물량도 많고요. 서울에서 단일 단지로는 가장 크게 분양하는 단지라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조환송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네, 증시로 재빨리 가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참 긴 하루를 보냈는데 일단 지난밤 뉴욕 증시 올랐는데 왜 올랐나요? 예, 일단 미국 증시는 소매 판매가 비록 둔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견고하고 공급망 불안도 완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연준이 FOMC를 통해서 정책 금리를 75bp 인상하고 올해 175bp 추가 인상을 시사하자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50에서 75bp 수준에서 인상을 언급하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자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크다. 점점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쪽으로 그 다수가 기울기는 했습니다만 파격적인 금리 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장은 끄떡없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 미리 이제 좀 하락 낙폭이 컸던 상황에서 그게 반영된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연준이 FOMC를 통해서 정책 금리를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기본적인 파격적인 금리 인상의 사유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있다. 여기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도 공급망 차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깔려 있고, 특히 최근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던 헤드라인 CPI와 더불어서 미시간대 뉴욕연연에서 발표했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발언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헤드라인 물가의 상승이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를 자극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에 75bp를 단행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FOM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8에서 1.7로 하향 조절을 했고요. 실업률도 3.5에서 3.7로 상향, 핵심 PC 물가 지수는 4.1에서 4.3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금리 전망에 대해서 기존 1.9%에서 3.4%로 상향 조정을 해서 올해 추가적으로 175bp가량의 금리 인상할 것을 시사한 점이 그래도 특징이었다. 사실 이거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선반영됐다는 평가 속에서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이 좀 적절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강하게 할 것을 좀 언급했고요. 더불어서 대차 대조표를 상당히 줄이는 과정에 있다는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회의에서도 50bp 또는 75bp 금리 인상이 바람직하며 이는 유입되는 경제지표에 달려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앞서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75bp 금리 인상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7월 달에 헤드라인 CPI와 그 심리 지표들에 대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 발언 이후에는 달러화가 좀 약세에 전환이 됐고, 미국채 금리, 특히 2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상승폭을 확대한 거고요. 다만 이 100bp 금리 인상과 관련된 질문이 Q&A 시간에 있었는데, 이 강한 어조로 좀 부인하지 않은 점, 데이터로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 등이 좀 상승폭의 일부 둔화를 만들어낸 결과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0.75%포인트도 볼 수 있는 숫자인가 싶었는데 지금은 100bp를 얘기한다. 참 놀라운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소매 판매 같은 실물 지표는 좀 부진해진다. 간밤에 파월 의장은 우리가 고용시장 이런 게 굉장히 탄탄하다, 솔리드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경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경기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실제 금리에 이미 어느 정도 시장금리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사실 어제 발표됐던 소매 판매나 뉴욕주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는 하회하긴 했으나 세부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소폭 증가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전월 대비 0.3% 감소를 했는데, 가솔린을 제외한 소비는 0.7% 감소, 한편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를 보면 0.5% 증가했습니다. 이 자동차와 가솔린을 제외한 소비도 0.1%로 증가해서 대체로 가솔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결과가 소매 판매의 감소를 좀 예상치를 하회하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 자동차 부문이 전월 대비 3.5% 급감했고, 전자기기도 1.3% 감소, 헬스케어도 감소했고, 자파점 소비, 비점포 매출 등등 다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가솔린 판매는 역시 4.0% 급증을 했고요. 음식 매장이 1.2% 증가했고, 스포츠 용품들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 미국의 소매 판매 둔화는 가솔린 가격 급등으로 관련 품목 소비가 증가해서 그 외의 품목 소비가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고요. 리오프닝 관련 품목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파월 연준 의장도 FOMC 이후에 발언을 하면서 최근에 이 소비에 대해서 상품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전이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발언한 점을
봤을 때 사실 5월 소매 판매는 가솔린 쪽을 좀 제외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욕주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으나 지난달 마이너스 11.6보다는 크게 개선된 마이너스 1.2를 기록했고 세부 내용도 신규 수주가 좀 크게 개선되는 모습, 고용도 개선됐고 배송시간 지수 등도 개선이 되면서 공급망 불안 심리도 좀 낮아지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발표된 경제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가솔린 가격이 결국 소비 감소를 부추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러나 공급망 불안이 완화되고 가격 수용 수치가 증가하고 있어서 소비가 지속적으로 둔화할 가능성은 좀 크지 않아서 오히려 경기 불안을 완화시킨 결과라고 지표 자체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표에서 희망적인 구석을 좀 찾아낸 것 같네요. 에너지와 신차 출고 지연 이후에 중고차 가격 상승 이런 것들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장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FOMC 불확실성 해소, 미 증시의 강세 영향에 상승 출발을 했고요. 긴축 속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파월 의장 발언에 투자 심리도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우리나라 증시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달러원 환율이 이 FOMC 파월 발언 이후에 이제 한 달러 약세 전환되면서 1270원대까지 크게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도 조금은 이제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고요. 또한 전일 반영되지 못했던 이 중국의 경제 지표 호조 영향도 금일 시장에는 반영될 수 있어서 오늘 시장은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상승세를 유지하는 그림은 그려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던 하이브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사측에서 일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올 때까지 혹시 군복무라든지 이런 걸도 이주에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서 불확실성 여부가 조금 더 해소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니까 우리가 인버스, 곱버스 이쪽으로 하락에 베팅하는 분들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지금 수준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어때요, 팀장님? 사실은 인버스나 저는 레버리지나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포트폴리오의 포지션을 해지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 투자는 옳은 방향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반대로 투자를 위한 인버스 투자, 예를 들면 수익을 위한 인버스 투자 쪽은 지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을 이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하락 베팅은 사실 좀 위험성이 굉장히 큰 베팅이라는 점을 좀 인지하시고 되도록이면 포트폴리오 해지용으로 활용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는 의무도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당분간은 방역수칙 계속 지키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시장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어제 BTS가 단체 활동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하이브 주가 20% 넘게 급락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빠진 시가총액이 2조 원 이상이다. 그러면 적어도 BTS의 몸값이 그 정도는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도 2% 넘게 하락 중입니다. 방시혁 대표가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서 다독이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전 직원을 다독이는 건 하이브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IT 회사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택근무를 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일 잘하고 있는데 왜 나오라고 하죠? 전에 같으면 없었을 질문을 던지는 직원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지 앞으로 IT 업계의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될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황 기자님, 재택근무가 이제 거의 다 종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내외 테크 기업들 재택근무 현황이 어떻습니까? 올 초를 기점으로 이제 사무실 복귀를 추진한 기업들이 꽤 되고요.
또 이제 뭐 여전히 이제 또 재택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근무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회사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코로나 전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이제 재택이나 좀 근무지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는 이제 리모트 워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또 그리고 근무 시간도 조금은 이제 뭐 우리가 뭐 9시에서 6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유연성이 강화되는 흐름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회사들마다 이 비중이 차이가 좀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도 외국 회사들이 국내 기업보다는 좀 더 유연성이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공통적인 건 이 과정에서 이 변화의 과정에서 회사와 직원들과 말씀하신 대로 좀 크고 작은 소음들이 좀 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도 IT 기업들은 보면 한 20년 전에도요. 거점 오피스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신기하다 사실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도 산업부에서 취재할 때 야 이런 게 있어 뭐 MS 같은 회사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도 애플 직원들이 자 이제 출근을 해볼까 그랬더니 난 출근하기 싫어요. 다른 회사 갈래요. 이랬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네. 애플은 절충안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뭐 기존의 주 3일 출근 원칙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근무 정책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반발이 좀 심했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AI 쪽에 유력한 인재가 또 그것도 경쟁사인 구글로 좀 이직을 하면서 좀 애플로서는 굉장히 좀 타격을 받았다 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이 제도 자체 시행은 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애플은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 재택과 그 지금 사무실 근무를 어떻게 좀 코디네이팅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 팀쿡 CEO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공식 그 행사에 나와서 좀 이 부분 관련한 언급을 좀 했는데 지금 답을 찾진 못했다. 답을 찾진 못하고 실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이렇게 좀 혼합해 있는 지금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좀 궁극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한 걸 보면 일정 부분 시행착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애플도 좀 직원들의 아까 뭐 반발이나 이런 걸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당분간은 이런 시행착오의 시간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고용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취업시장이 어렵기도 합니다만 네. 막상 또 취업시장에서 본인이 이제 선택지가 있다고 여기는 네. 그 신입사원들은 회사 어디 있는데 그래서 나는 사무실 어디로 출근해야 되는데 몇 시에 집에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정말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이런 게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도 드는데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회사들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애플에서 나간 AI의 아주 유명한 이안 그 펠로우라고 해서 핵심 인재죠. AI 쪽에서 네. 굉장히 이제 뭐 이름이 알려진 엔지니어인데 이제 구글로 이적을 했는데 사실 구글도 공식적으로는 주 3일 출근 원칙으로 이미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애플은 근데 또 네. 주 3일 출근했는데 뭐 반발이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구글도 같은 정책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구글은 직원들이 좀 원하면 재택에 대해서 좀 그 공간을 좀 많이 원칙은 이렇게 가져가도 직원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뭐 재택을 하겠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재택을 좀 허용해주는 좀 그런 유연하게 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좀 구글은 그 재택을 하는 대신에 좀 임금을 좀 깎는 정책이 좀 있다. 이게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희 그 얼마 전에 노무사님 오셔서 네. 재택근무한다고 임금 깎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 불법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또 회사 입장에서 이제 뭐 직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죠. 근데 또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실리콘밸리의 어떤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게 워낙 생활비가 비싸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좀 저렴한 쪽으로 나가게 되면 임금 인상을 좀 임금에 조금 삭감하더라도 직원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돈이 적다 뭐 이런 논리도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어떤 뭐 공감대를 크게 얻고 있다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구글의 전 HR 총괄 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비판을 좀 할 만큼 좀 논란의 주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처음 가보는 길이라 네. 그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말 그대로 IMF 세대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곤궁할 때 네. 취직하고 학교 네.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은 회사에서 너 출근해 그럼 땡큐 하면서 다녔던 세대라 회사가 출근하라고 한다고 퇴사를 해?
이거 너무 배부른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사실 좀 있었어요. 꼰대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출근하라는 게 이직하고 퇴사할 정도의 큰 사안인가 사실 이런 느낌 좀 있거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지인분하고 차를 한잔 하다가 이제 뭐 이런 근무 형태에 대한 네. 얘기가 좀 나와서 좀 하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지금 다니는 곳보다 굉장히 좀 여건이 좋은 좀 조건이 좋은 회사로부터 이제 입사 제안을 좀 받았는데 네. 그 육아 때문에 이제 재택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입사를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육아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재택을 좀 필요로 하는 어떤 유능한 좀 역량 있는 인재들 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젊은 층들 세대에서는 뭐 우리 같이 이제 뭐 IMF 세대들은 뭐 회사의 지침에 보통 따르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네. 이제 코로나 과정에서 직장 생활을 한 그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 그 네. 코로나 발발과 함께 만약에 신입사원이 됐으면 그죠. 회사로 출근을 한 번도 안 해봤을 수도 정상인데 있겠네요. 좀 노멀한 게 어떻게 보면 네. 재택이고 좀 이 출근이라고 이런 회사에 출근해서 모든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 자체를 좀 부담을 느껴 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셨듯이 그 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이제 무형의 제조 시설이 아니라 그 개인의 어떤 좀 창의성이라든지 그 직원의 역량이 회사 경쟁력하고 맞물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종사 이제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회사가 겉은 회사가 갑이지만 실제로 직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직종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좀 이렇게 같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좀 떨어져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제는 뭐 본인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풀들이 충분히 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회사가 이제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뭐 인재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제 일정 부분 재택에 대한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CEO들은 뭐 만나보면 대부분 뭐 이렇게 반대하더라고요. 반대하는데 그렇겠죠. 예, 그게 네. 본인의 생각은 이제 그거더라도 어떤 변화의 흐름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들은 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들 의견도 완전히 네. 갈리는데 브레이브님은 내가 이걸 해보면 느끼지만 재택은 사람에 따라서 업무 효율차가 너무 심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그렇죠. 같기도 해요. 네. 사실은 근태 관리나 업무 퍼포먼스 관리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반면에 힉스미온님은 이런 의견입니다. 경기도에 산다고 쳐보죠. 서울로 출퇴근에 하루 3시간을 쓰는데 재택을 하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이 생깁니다. 이거 누려본 사람은 포기 못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출근할 때 너무 진을 빼면 네. 자 이제 출근했으니까 집에 가볼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을 거냐 업종에 따라서 본인이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 요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저는 요즘 의외였어요. 네. 온갖 쿨한 척, 힙한 척, 트렌디한 척 다 하더니 네. 출근에 응하지 않으려면 테슬라를 떠나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 감언을 하기 위한 핑계예요? 아니면 진짜 출근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좀 둘 다가 좀 어느 정도는 섞여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앨런 머스크가 이제 쿨한 면도 있지만 또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다 보면 남 얘기 잘 안 듣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독불 장군 꼰대로움이 같다. 있어요. 독불 네. 장군 같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본인이 어쨌든 테슬라의 업의 어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좀 재택보다는 같이 일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테슬라 자체가 뭐 순수 소프트웨어 IT 기업이 아니라 뭐 자동차 제조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이제 뭐 재택에 전면 재택으로 이렇게 구글이나 메타처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대신에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이제 뭐 좀 공격적이죠. 설득하고 좀 네. 이제 뭐 동의를 이끌어내고 좀 설득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좀 일방적인 지시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앞으로 테슬라에 있는 좋은 인재들이 어쨌든 뭐 재택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은 테슬라 말고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뭐 특히 엔지니어라든지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굳이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좀 핵심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라면 핵심 인재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네. 핵심 인재들을 보호해야 오히려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추진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좁은 인재가 또 유출될 수도 있는 그런 좀 리스크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재택근무를 확대할 거냐 연장할 거냐 이대로 가느냐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재택을 해도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걸 검증할 수 있으면 그렇죠. 가능하다고 볼 텐데 이게 테크 기업들이 업무 효율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통계가 있나요? 뭐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통계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또 뭐 경영진들 입장에서 보면 그 뭐 좀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또 이렇게 보시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이제 실무자들 레벨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이게 처한 상황에 따라 좀 얘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네. 일정 부분 그 부분을 좀 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임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 재택을 좀 하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 사무실에 근무할 때는 누가 열심히 하고 덜 열심히 하는지가 잘 안 보였는데 재택을 하게 되니까 네. 그런 게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그래요? 많아요. 네, 많아서 일정 부분 이제 재택이냐 아니냐, 재택이냐 사무실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논쟁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제는 재택이라는 거 우리가 같이 리모트 워크라는 것 자체를 이제 기업이 조직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기업들이 이게 뭐가 맞냐 이거의 논쟁보다는 좀 재택을 하면서도 어쨌든 생산성과 효율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네이버랑 카카오는요? 뭐 큰 변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7월부터 새로운 근무 방식을 좀 적용을 하는데요. 주 이제 뭐 3일 출근을 하거나 주 3일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그 회사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근무할 수 있는 그 뭐 그런 선택도 같이 부여를 하고 있어요. 같이 부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 어쨌든 뭐 네이버 같은 규모의 회사가 그 전에 팬데믹 전만 해도 네이버가 굉장히 좀 일을 타이트하게 하는 이제 그런 방식 인터넷 회사긴 하지만 굉장히 일에 대해서 대기업 분위기가 집중적이고 좀 있었죠. 예, 네.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런 이제 좀 조직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런 문화가 되게 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작년에 조금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라든지 이런저런 조직 내 조직 문화를 둘러싼 좀 뭐 문제에 좀 직면을 하면서 그 또 신임 대표가 좀 취임을 했고요. 이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서 지금 7월부터 이제 새로운 근무 방식을 도입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다른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준점이 이제 또 네이버가 돼 버리니까 이제 좀 네이버는 이렇게 또 뭐 특히 이제 엔지니어들이라든지 재택을 해도 충분히 이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직종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만약 회사가 이제 또 네이버 수준을 해주지 않으면 네. 뭐 이직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라서 네이버보다는 규모도 크지 않고 재택을 그렇게 네이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회사들이 꽤 많은데 네. 이제 네이버 같은 큰 회사가 어쨌든 뭐 선도업체잖아요. 좀 그렇게 기준점을 잡아보다 따라가야 보니까 한다 이런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는군요. 심적 부담을 좀 경영진들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메타버스 근무제를 도입한다. 메타버스로 어떻게 근무를 하죠? 뭐 이제 그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이제 원격 근무 중심으로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는 거 이외에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 디지털로 같이 근무를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게 논란이 좀 됐어요. 이게 직원들이 좀 반발을 하면서 이제 좀 일부 내용을 좀 바꾸겠다고 했는데 왜요? 원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이제 다 같이 근무를 한다. 이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툴인 이제 디스코드라는 툴이 있는데 여기를 이 툴을 사용해서 좀 음성에도 항상 연결돼 있는 이런 구조로 좀 하자.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조금 이제 뭐 그 감시받는 느낌이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기존에 그런 사무실하고 뭐가 다르냐. 물리적 공간만 달라졌지 방식은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획일적이다. 이런 비판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경영진에서 좀 내용을 재검토해서 조금 내용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내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재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네요. 굉장히 뭐 이거 배부른 소리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인데요. 상황들 어떻게 달라질지 저희도 현장 소식 쏙쏙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디지털 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택근무 관련해서 파이어맨즈 소방관이신가요? 연미정, 염기정도 삼포에서 서울로 출근하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셨어요. 그래요. 해방일지 좀 보셨군요.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는 거 봤는데 요걸 줄여주면 업무 효율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회사 경영하는 사람은 앞에다가 데려다 놔야 마음이 편하다. 이것도 이해되는 측면도 있고 다양한 의견 모두 존중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술관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미술관이요.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작품을 구입한다, 보관한다, 관리하고 전시한다. 이거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실제로 재정난을 겪는 곳들도 많은데 간송미술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 재정난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죠. 오늘 예술발전소에서는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와 함께 미술관들 재원 마련 계획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오늘 예대 졸업반 같은 느낌으로 네. 네, 오늘 어디 좋은 데 가십니까? 여기에 왔습니다. 좋은 경제발전소에서 우리 청취자들과 만나러 오셨는데 미술관들은 보통 돈을 어디서 벌어요? 미술관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시 티켓 판매 비용입니다. 보통 티켓 비용이 5,000원 정도에서 15,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블록버스터급 전시의 경우에는 2만 원대까지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티켓 판매 비용만으로는 미술관을 운영하기에는 재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다양한 수익 파이프라인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미술관 부대시설 운영 등이 있어요.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기념품 샵을 운영해서 작품하고 관련된 굿즈를 판매해서 수익을 좀 올립니다. 대표적인 게 리움미술관인데요. 리움미술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스토어를 오픈을 해서 국내 공예 예술가들 작품도 팔고 리움의 굿즈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원 모델이 있습니다. 보통은 돈으로 후원하는 모델이 통상적인데요. 최근에는 좀 더 후원자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콘텐츠 후원 개념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미술관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지 전시의 기획을 후원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미술관이 조금 더 자생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 개념이 있고 세 번째로는 멤버십이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다양한 지점에 전시를 무료로 관람하게 해주고 뭐 주차 할인이라든지 서울 전체에서 그리고 미술관 내 부대시설을 할인한다든지 하는 멤버십을 단계별로 판매를 하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기업사나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단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미술관 생각나네요. 진짜 현대미술관에서 저분들만 왜 그분들이 바로 그 멤버십 회원들이군요. 네. 그래요. 여기 1층에 보통 그런 상점들을 열어서 엽서, 수첩부터 시작해서 종이공예 이런 거 다양하게 팔잖아요. 왜 그런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영 비용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 미술관의 경우에 두 가지라고 해요. 적자를 보거나 적자를 크게 보거나인데요. 이 전시를 보통 연다고 했을 때 잠깐만요. 적자를 보거나 네. 적자를 크게 보거나 네. 미술관들의 재정 상태가 그렇다고요? 네, 어쨌든 적자가 디폴트 값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술관이 전시를 열 때 자체적으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곳에 있는 작품을 빌려와서 전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작품 임대 비용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작품이 이동하면서 운송 과정에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설전이 아니라 미술관에서 항상 여는 전시가 아니라 특별하게 이번에 기획해서 연 기획전이라면 전시장 또 예쁘게 꾸며서 공간 구성에 또 비용을 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시 하나 여는데 드는 비용이 5천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인건비를 제외한 거고요. 최대한 싸게 했을 때 금액입니다. 우리가 많이 좀 알려져 있는 마케팅 빠방하게 하는 좀 블록버스터급 전시 같은 네. 경우에는 전시 기획에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시 기획이에요? 네. 어. 그래서 미술관이 자체적으로 좀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큰 돈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적자를 보기가 너무 쉬운 구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딱 떠오르는 굉장히 큰 그런 전시들이 있는데, 그런 전시 굉장히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간송미술관이 저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왜 국보급 문화재를 이 경매에 올렸다는 등 해서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간송미술관은 일제시대에 사비를 털어서 문화재급 국보들 이거 사들여서 그 해외로 반출되지 않게 했던 그 미술관인데, 간송미술관 이야기들 어떤 작품들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조명을 받았습니까? 간송미술관에서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 그리고 고려시대 만들어진 청자들. 사실 고려 청자는 박물관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남아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런 청자들이 있고 그리고 문화재뿐만 아니라 미술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윤복 화백의 작품 그리고 겸재정선의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있고 가치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런 미술관이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국보급 문화재를 대거 내놓게 됐습니다. 이 모든 작품을 수집한 게 한 사람이라면서요. 네, 이 작품들을 수집을 했던 게 우리나라 국내 1호 컬렉터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간송 전영필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다 한 번에 돌아가시면서 순식간에 큰 재산을 물려받게 돼서 일제강점기 당시에 전후로 이제 일본으로 유출되던 국보급 문화재를 공부하고 수집해온 인물이세요. 그러면 1938년에 개관했다는 간송미술관, 이렇게 귀한 문화재가 많은데 이거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재력도 있었다. 그런데 재정난에 왜 시달리는 거죠? 이 간송미술관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선한 의도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관 이후에 무료로만 계속 운영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간송미술관이 1년에 딱 2번 개방을 합니다. 5월하고 10월 달에 제일 날씨가 좋을 때 개방을 하는데요. 이 간송미술관이 애초에 전시가 아니라 연구하고 작품을 보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미술관을 가면 카페도 가고 이제 기념품 샵 가서 또 물건도 사고 하는데 간송은 이런 부분의 수익을 꾸준히 얻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미술관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송이 또 다른 사업도 시작을 했었는데 전시라든지 문화 사업을 병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재정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 대출도 받아가면서 미술관을 운영했었다라고 합니다. 호림이나 리움처럼 그 모기업이 없다는 것도 이 재정난에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간송미술관이 그래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좀 마련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문화재도 팔았었고요. 2020년도에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팔았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30억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1년도에 문화재를 또 내놨었는데요. 처음에는 보물이었지만 이번에는 국보였습니다. 국보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중에서 최고 가치로 인정받는 문화재인데 개미명 금동 3존불 입상 그리고 금동 3존 불감이었어요. 2점 모두 굉장한 가치를 지닌 그리고 또 보존 정도도 좋은 작품이어서 40억 원대 각각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런데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경매에서 유찰이 돼서 이 작품을 아무도 사지 않아서 간송이 어떻게 할까 하던 찰나에 극적으로 한 점이 판매가 돼요. 한 블록체인 커뮤니티인 헤리티지 다오에서 금동 3점 불감을 25억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추정가는 28억에서 40억 원 사이였는데 조금 낮은 금액에 팔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 이 헤리티지 다오가 금동 3점 불감을 다시 간송미술관에 돌려줬습니다. 아니, 샀는데요? 네. 아까 25억 원에 구매했다고 했는데 그럼 25억 원에 그 불상을 사서 자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고 미술관에 다시 줬단 얘기예요? 네, 왜요? 다시 기탁을 했어요. 이 간송미술관의 처음 취지를 많이 고려해서 뛰어난 작품을 다시 잘 보존할 수 있는 곳에
주겠다라는 의도였는데요. 작품 소유권은 51%도 간송미술관에 넘겨주고 나머지 49%를 이 헤리티지 다오가 다시 가져오면서 문화재 지분을 나눠 갖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송미술관이 이렇게 블록체인 세계에 처음으로 좀 발을 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이 재정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NFT 혹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년 7월 달부터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을 NFT로 만들어서 100개를 팔았습니다. 아, 간송미술관이요? 네. NFT를 발행을 한 거네요? 네, 훈민정음 해례본을 그래서 한 개당 1억이었는데 절반 정도 판매가 됐었다라고 하고요. 이후에는 신윤복의 화첩도를 NFT로 30점을 발행하면서 간송 메타버스 뮤지엄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그 전개가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재정난에 시달렸다. 그런데 국보가 이 경매에 나오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정부가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해 보려고 한다. 보통 이렇게 네. 귀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에 발을 들였다. 요거는 진짜 예상하지 못한 전개인데 국보를 경매에 내놓는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쳐요. NFT까지 발행을 한다. 이건 두고도 또 말들이 많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 NFT라는 것이 애초에 처음 의도가 디지털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면서 신진 작가들이 좀 더 주목받고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젊은 작가들이 이제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떠오를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기회다라는 낙관적인 시선이 있었는데 이런 시장에 이제 권위를 가진 중앙화된 대형 미술관이 뛰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관에서 어떤 작품들을 내놓느냐면 NFT처럼 애초에 디지털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원본이 있는 작품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되니까 수십 개, 수만 개씩 발행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저작권자가 아니라 소유권자인데 이렇게 판매를 해도 되느냐 하는 비난도 생겨났었고 단순히 이 수익이 미술관의 재정으로 들어갈 뿐이지 더 나은 미술시장 구성원들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향후에 네. 재정적인 문제 해결하려면 뭘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좀 이 미술관의 재정난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데요. 사실상 뾰족한 해결책은 특별히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정도, 뭐 기업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네. 된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까지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였습니다. 저는 박연미였고요. 내일 오전 9시에 돌아올게요. 발전.